원달러 환율 1483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숫자 상승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480원을 넘어선 이 숫자,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80원을 넘어선 이 숫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늘 비슷한 자리에 등장했던 숫자, 그때마다 사람들은 설마 또 그런 일이 오겠어? 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상승, 과거의 위기와 정말 같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정말 지금 상황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기와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고환율의 진짜 정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호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지금, 왜 다시,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환율은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숫자 하나로 시작해 우리의 노후, 투자, 소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부 1483원이라는 숫자의 무게 2025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결국 1483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상징적인 수준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 기준으로 보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월평균 부담은 약 15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입 물가는 2.6% 상승했고, 이는 단순히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식탁위 가격표, 카드 명세서, 항공권 가격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은 물론이고 유학, 어학연수, 해외 직구, 심지어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제품 가격까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제 뉴스 속 경제 지표가 아니라 생활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달러가 강세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닌가? 물론 글로벌 달러 강세는 분명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율 흐름을 단지 미국이 강해서라는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움직임도 너무 구조적입니다. 환율은 잠깐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성격의 지표가 아닙니다. 자본의 방향, 투자자의 심리, 국가의 선택이 동시에 반영되는 결과물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83원이라는 숫자는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돈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율이 올랐다가 아니라 왜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외환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 투자, 연금, 정치, 글로벌 자본 흐름까지 연결된 구조적인 이야기라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부, 달러로 움직인 개인들 투자였을까, 탈출이었을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급증입니다. 2025년 가을,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평균 3억 달러 이상을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몇 달 이상 이어진 연속적인 자금 이동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규모는 122억 달러를 넘어섰고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이 잘 나가니까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서.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수익률만을 노린 투자였다면 주가 조정기마다 자금은 다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예금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쌓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이 움직임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선택에 가깝게 보입니다. 개인들은 더 이상 원화를 유일한 기준 통화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이동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즉, 지금의 개인 해외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달러로 간다라기보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달러로 옮긴다는 심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환율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방향은 심리가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 수백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통화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환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정말 개인의 선택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자금, 더 오래 머무는 돈도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더 무거운 답, 국가 단위의 자금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국민연금의 선택.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이미 771조 원 수준으로 해석되며 2028년까지 전체 자산의 약 60%를 해외 자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 때문에 해외로 가는 거 아닌가? 국내보다 해외 시장이 좋아서 그런 선택을 한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수익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아닙니다. 하루, 한 달, 심지어 1에서 2년의 성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수십 년을 바라보는 국가 단위의 장기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선택은 지금 어디가 더 오를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 돈을 두는 것이 더 안전한가라는 판단에 가깝게 해석됩니다. 이 말은 곧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고정되는 구조적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환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심리의 문제라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인 자금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자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오래 머무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환율은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의 노후 자금마저 해외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환율을 일시적 현상으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4부 정치와 돈의 거리. 이건 단순한 전국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줄이는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누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환율의 흐름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2025년 4월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일시적인 조정을 거쳤지만 12월 다시 1480원대를 재돌파하며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한번 튀고 끝난 게 아니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정치는 늘 시끄러웠는데 왜 지금만 문제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인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보다 예측 가능성과 규칙의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정치적 갈등이 길어질수록,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이익을 따지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본 이동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라기보다 리스크를 계산한 조용한 후퇴, 즉 리스크 회피 자본의 이동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성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줄이는 것은 단지 주식 비중이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노출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경제 지표보다 정치 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외국인 자금은 과연 언제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어서 국내 변수 위에 겹쳐진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 글로벌 달러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 달러의 힘은 왜 꺾이지 않는가?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다. 네 번째 원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에는 페더럴 리저브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언젠가 내려갈 텐데 달러 강세도 곧 끝나는 거 아니야? 미국도 부담스러울 텐데 오래 버티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금리 하나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쟁,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각국의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자본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달러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달러가 곧바로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금리보다 먼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원화만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엔화, 위안화 역시 동시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 질서 전체의 변화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약해질 때 달러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만의 문제도
일시적인 달러 강세도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자본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세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면 달러를 떠나려는 자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음에는 이 글로벌 달러 강세 위에 겹쳐진 기업들의 선택이 어떻게 환율을 더 밀어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부 기업의 달러 확보 경쟁.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원인은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달러 확보 경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라. 생산도, 일자리도, 자본도 미국으로 가져오라. 이 압박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관세, 보조금, 세제 혜택과 직결된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 내 공장 설립, 설비 투자, 인수합병을 준비하며 필요한 달러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면 국가 전체에는 좋은 거 아닌가? 글로벌 기업이면 달러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한 단계만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대미 투자는 일회성 지출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설비를 유지하는 동안 달러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기업이 한번 확보한 달러는 다시 원화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통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투자와 운영을 위해 달러가 국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누적될수록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남는 돈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자원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달러 수요는 환율이 오를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확보하려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결과로 기업이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환율이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필요로 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 고환율은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 모든 흐름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2026년 환율을 둘러싼 현실적인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7부 2026년 환율 전망과 정부 대응. 이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언제 내려오는가? 정부가 개입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보다는 고환율이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재가동,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환율은 잡히는 것 아닌가? 외환 보유액도 있고 수단은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대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앞서 살펴본 개인 투자, 연금 자금, 글로벌 달러 강세, 기업 투자까지 여러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즉, 정책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율이 잠시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율을 잡아야 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할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고환율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은 지금과 같아도 괜찮을까요? 다음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개인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고환율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8부,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건 단순한 재테크 문제가 아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은 정부와 시장의 문제지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움직인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누군가 한 번의 선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전략은 복잡하거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자산을 통화 기준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달러,
다른 통화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노리기보다 환율 변동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필요할 경우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물환, 환율 연동 상품 등은 전문 투자자만의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 시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소비의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해외여행, 유학, 직구와 같은 지출은 환율이 고점에 있을 때 무조건 진행하기보다 시기를 나누고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율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휘둘리면 선택은 늦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버틸 것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고환율 환경이 몇 년 더 이어진다면 당신의 자산과 소비 구조는 지금 상태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대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해외 결제를 할 때마다 망설이게 되고 환율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게 되는 일상 말입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 때문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며 겪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을 외부에서 받아 성장하던 나라에서 자본을 선택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나라로 이동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부담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앞에서 멈춰 서느냐 아니면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환율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위기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변동 속에서도 명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적 역량 강화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차트 변동과 흐릿해지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성장 추세에 집중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안의 원인이 아닌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안정성과 대비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환율 뉴스가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위기라기보다 전환기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본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나라로 이동 중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두려움의 신호라기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표시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자본의 흐름에만 기대던 나라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숫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고환율 환경 속에서 개인은 어떤 자산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다면 당신의 자산 전략은 지금과 같아도 괜찮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개인 자산 구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